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쓸데없는 짐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드디어 홀가분해진 30대의 평범한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마냥 행복하게만 사는 여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을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남들에게는 항상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친정의 도움을 통해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 탈출 과정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글을 쓰고 있죠. 저는 대학을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던 곳으로 갔거든요.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서도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다른 일에 손을 댔죠. 그렇게 이리저리 전전하다 남편과 만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당시에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였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와 나이 차는 좀 있어요. 사실 결혼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분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던 일은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다만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가능하면 분가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만 믿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시모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며 짜증만 냈고 잘해주던 남편도 점점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어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분가는 언제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돈을 모으고는 있어? 나도 열심히 모으는 중이야. 재촉하지 좀 마. 돈이 그렇게 쉽게 모여? 지금 이 집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사람 넷에 일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 일하면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봐줘? 우리 엄마 병원은 누가 데리고 다니냐고. 어려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 매번 이런 식이었죠. 돈이 없다며 분가를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돈 벌겠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버럭 소리치고 솔직히 이때쯤에는 남편의 말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쳇바퀴 돌듯 시간이 흘렀는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였죠. 친정아버지는 위험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걸 부모님 두 분이서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언니와 오빠 저 이렇게 셋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감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정도였고 그간 친정의 명절 제외하고 용돈을 따로 드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도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런데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언니, 오빠, 나 이렇게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거든.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그 돈 좀 부탁해도 될까? 3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빼? 그리고 넌 돈 벌지도 않으면 쓰는 건 쉽지? 어떻게 내 사정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 정말 한심스럽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놀면서 돈도 안 버는 사람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오랜만에 화가 확 치밀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가 더 짜증나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돈 한 푼 안 버는 식충이가 무슨 돈을 달래? 너 돈도 안 벌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 버러지니? 네 아버지 병원비는 병원비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은 우리 아들 거지. 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달라 말라야? 어머님, 저 결혼 전에 일하고 있었어요. 돈 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 못하게 하고 집안일 시키고 아버님 수발만 들도록 만든 게 누군데? 어머님이랑 당신이잖아. 해달라는 대로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런 일도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일해봐야 얼마나 벌어? 하반끈도 짧은 게 고작 200만 원 벌어왔으면서 그걸로 유세는? 그 돈 버느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수발드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왜 훨씬 나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픈데 돈 한 푼도 못 받는 신세인데. 그리고 제가 집안일에 수발만 들어요? 아가씨는 어떻고요? 매번 집에 와서 애나 보라고 시키고 자기는 놀러 나가고, 나갔다 오면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반말로 물이나 가져오라고 소리나 치고, 두 눈 부릅뜨고 더럽다며 청소나 하라고 시켜먹기나 하고. 제가 며느리이긴 해요. 이게 식모살이지. 요즘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나도 이제 일하러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너 왜 우리가 괴롭힌 것처럼 말을 해? 그런 건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야.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고가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요즘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 걸 절실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크게 반항하고 방으로 들어가 취업 준비부터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캐셔를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강제로라도 일할 생각이었고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 돈 버는 게 쉬운 일 같냐고. 그리고 너 일하면서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결국 고생길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굳이 옆에서 이렇게 빈정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까지 일을 하면 당연히 집안일은 둘이서 같이 해야 하는 거죠. 마누라가 돈을 못 벌어서 아픈 장인어른 병원비 줄 돈도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벌겠다는데 여전히 자기는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완전히 남일 말하듯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열불이 나더군요. 내가 일 시작하면 당신도 집안일 해야지. 왜 나만 해? 이제 나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집안일 할 거야. 그리고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갈 거라고. 다 늙어서 그게 되겠냐? 그리고 난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손에 물 묻힌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다 네 일이 될 거야. 혼자 알아서 잘해봐. 그러고는 태연스레 자기 할 일을 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남편 눈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 떵떵거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학원에 다니려면 돈도 필요했어요. 물론 제게는 둘 다 없었고요. 게다가 그 다음날 학원을 알아보려고 나가려니 시모가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꼼꼼하게 해. 너 이렇게 선 넘는 것도 내가 봐주는 거야. 나 오늘 모임에 다녀올 동안 시아버지나 좀 봐드려라. 그러면서 후다닥 놀러 가버리고 또 어느 날은 신호와 함께 사라지고 그러더군요. 제가 아무리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는 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뇌졸중 환자를 홀로 둘 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거든요. 결국 시부 수발드느라 시간을 다 뺏기고 놀다가 늦게 들어온 시모 때문에 열받고
하루하루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 줘. 나더러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시간에 시아버지 수발이나 들라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게다가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매번 시아버지랑 나만 두고 집을 나간다는 거야.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게. 진짜 미치겠어. 에휴, 우리 딸, 네가 고생이 많다.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지. 나는 너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분가가 쉽지 않거든. 그 상태가 편해지면 아무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면 내가 사위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이는 당연히 친정엄마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서방, 나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자네 장인이 병원에 입원했단 소식은 들었지? 네, 장모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식구가 많은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라. 병원비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와이프에게 말해두었어요. 자네 형님이랑 처형이 막내만 돈 못 낸 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다들 힘든 처지에 그쪽만 유별나게 군다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병원비가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대신 내가 일하러 가면 자네 장인이 혼자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딸이 아버지 병수발 들도록 해줄 수 있겠나? 그것까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딸에게 일을 시켜서라도 돈을 받아낼 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놈 미간에 주름이 생기더군요. 돈을 주느냐 마누라의 노동력을 주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참 힘든 결정이었겠죠. 돈을 주면 자기 식구들이 쓸 돈이 부족해질 거고, 저를 주면 시댁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시모가 싫어할 가능성이 100%였죠. 하지만 장모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일하러 가겠다고 하며 형님과 처형까지 들먹이니 남편도 답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날짜부터 이 사람 보내겠습니다. 아휴, 고맙네. 안 그래도 남편만 두고 이 늙은 몸 이끌고 일하러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딸이라도 와서 간병해준다면 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되자 남편 놈이 인상을 팍 쓰고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언제부터 일하러 가신대? 아마 내일 당장 가신다는 것 같던데. 그럼 내일부터 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갈게. 아니, 네가 어딜 가? 너 여기서 네 시아버지 수발 들어야지. 우리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집에 못 있어요. 장인어른이 입원해 계시는데 자식들이 병원비로 30만 원씩 걷자고 했나 봐요. 근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하니까 저더러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일을 하러 가신다네요. 그러면서 장인어른 돌볼 사람 없다고 이 사람 불러서 간병시키시겠대요. 아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시모가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보내줘야 했어요.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딸이라도 보내달란 말이 아무래도 남편에게 먹힌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네 언니랑 오빠가 돈 더 내기로 했어. 너 힘들게 사는 거 다 아는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엄마가 네 압박 병간호할 테니까 너는 하고 싶었던 공부해. 여기서 혼자 공부해도 되고 학원 등록해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엄마뿐이야.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전했어요. 1년이건 2년이건 네 아빠 목숨 붙어있는 동안은 공부할 수 있을 거다. 병원비 안 주려고 결국 너 보낸 거 보니 사위가 앞으로도 돈 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구나. 여기 학원 등록할 때 쓸 돈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어서 등록하고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댁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학원비까지 마련해 주시다니. 당장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던지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병원에 있는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모두 공부에 쓸 수 있었으니 효율도 쑥쑥 올랐죠. 그렇게 1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요.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과 시댁을 향한 분노와 오기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남편과 시모에게 전했어요. 아버지 병간호하며 틈틈이 공부해서 합격했어. 나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거든. 이제 취업할 생각이야. 미쳤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 설마 이러려고 장인어른 병간호하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내 인생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우리 아빠 아플 때 나한테 일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돈 한 푼 안 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내 상황이었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고만 생각했거든? 아, 시집 와서 돈도 못 벌면 친정에 도움도 제대로 못 주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오기로 시험에 합격한 거라고. 나도 이제 내 돈 벌어서 친정에 당당히 도움 줄 거야. 그럼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 당신이 보면 되겠네. 무려 4년 넘게 내가 수발들었어. 당신 아버지가 아픈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직접 못하겠으면 돈으로 사람 사서 쓰든가. 당신 그런 쪽으로 계산 잘하잖아. 아냐? 그리고 이제 난 내 아버지만 건사할 생각이라 당신 아버지한테 신경 쓸 틈이 없어. 와, 이게 네 진심이었어? 너 진짜 불효라는 게 뭔지 잘 알려주는 사람이네. 네 아버지만 소중하고 내 아버지는 소중하지 않다. 당신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았으면 4년이나 넘게 수발들었겠어? 그리고 불효를 저지르는 건 넌데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해? 당신이야말로 불효자 그 자체 아니야? 아픈 아버지를 마누라한테 맡겨놓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리효도라고 그래. 남 시켜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효도할 생각도 좀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감히 그딴 말을 짓거린 거야? 지금까지 속 편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먹여주고 재워줘? 끼고 있네. 넌 그게 와이프한테 할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죽어라 일 시킬 거면 그게 식모살이랑 뭐가 달라. 차라리 가정부가 더 낫겠다. 돈이라도 받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명목하에 돈 한 푼 안 주고 식모살이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뭐? 당신이 대체 뭘 해줬는데 이렇게 당당해? 결혼하면 일하지 말고 집안일이며 수발이나 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래놓고 재워주고 먹여준 걸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떨어? 웃기지 마.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 합격이라는 추진력을 얻어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정말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깨부셔야 어떻게든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저와 남편의 실랑이를 다 들었는지 시모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난리를 쳤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돈 좀 벌 거라고 아예 유세를 떠내. 내가 왜 여태 너한테 일 못하게 한 줄 아니? 이럴까봐 그런 거였어. 어쭙지 않게 번 돈 다 친정에 갖다 바칠까봐.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그 돈을 다 친정에만 주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네가 버는 돈의 반은 우리 거지. 저 세상 논리를 펼치며 제가 번 돈의 지분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시무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시무가 아주 기세등등해서 그러더군요. 우리한테 돈 다 줄 거 아니면 일하지 마. 아니면 네가 번 돈으로 그동안 못하는 집안일 책임져야지. 네 시아버지 돌볼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너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네 돈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거 다 해결하기 전에는 일하러 못 간다. 네가 없으니 다 못하는 일 맞잖니? 집안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제일 하는 일 없는 사람이 하면 되죠. 너 지금 이 늙은이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집에서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사부작 왔다 갔다 하며 청소, 빨래, 요리해두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은요, 보통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둘 다 돈 버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아시겠어요? 제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할 거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차라리 혼자서 속 편하게 살지. 대화를 할수록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웬만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고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이따위로 취급하는 시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생겼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없던 용기도 막 솟더라고요. 말을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너 못 나간다. 밖으로 못 나가. 강경한 제 모습에 시무는 문고리를 잡고 못 나가도록 막아버리더군요. 이에 지지 않고 시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왜 이딴 취급받으면서 당신들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제 일 좀 시작한다고 막 들떠서 그렇지? 그거 한때야. 나중에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거품이든 뭐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5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하며 산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나 이런 데서 시달리다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짐들을 다 놔두고 왔지만 나중에 몰래 가서 가져올 생각이었고요. 시댁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죠. 그날 저녁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화를 안 받으니 그 다음에는 문자까지 왔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등등. 이런 무시무시한 문자를 많이도 보내더군요. 참 웃겼어요. 묵묵히 일만 하던 식모가 이제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려니 이렇게 앞길 막으려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싶었죠.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등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솔직히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웬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처음에는 집 보러 온 고객인가 싶었는데 저를 콕 집어 잠깐 밖에서 보자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 이름을 대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나요. 그 사람 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때문인지 나하고 결혼을 빨리 안 해주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등 떠밀어주려고 당신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빨리 이혼해주면 안 될까요? 뜬금없이 등장해서는 정말 기세등등한 상간녀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바빠서 눈치도 못 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났거든요. 아픈 장인에게 줄 병원비는 없으면서 여자한테 쓸 돈은 많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었다면 계속해서 화나고 열받았을 텐데 남편 측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등장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나 대신 그 지옥불에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용감한 여인을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그 사람이랑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쓴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우선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잘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잘해주니까 여자로서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거면 끝 아닌가? 듣자 하니 와이프한테는 돈도 잘 안 쓰고 잘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꼴로 다니시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이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거든요. 상간녀가 들고 있는 가방은 정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걸 보고도 화가 나기는커녕 도리어 차분해졌죠. 그래,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넘기자. 사실 그 생각만 들었거든요. 좋네요. 그럼 그쪽이 그 사람 가지세요. 저는 딱히 이제 필요 없거든요. 저한테는 돈 쓰기 싫어하는데 당신한테는 잘만 쓴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대신 이거 하나는 알아둬요. 난 당신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예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알죠?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고 당신이 먼저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말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싶거든요. 뭐, 맘대로 해요. 어차피 그 위자료도 그 사람이 내줄 거니까. 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신만만한 상간녀 모습을 보며 너무 웃겼죠. 자기가 가려는 길이 가시밭길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았다면 찾아와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진 않았겠죠. 서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거 말고 저한테 할 말 있어요? 그 사람 월급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그건 왜요? 당신한테는 돈 많이 쓴다면서요. 그럼 많이 벌겠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얼만지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벌길래 내 연유한테 그만큼이나 돈을 주나 싶고. 설레발치며 김칫국 마시는 상간녀를 보고 속으로 남편에게 욕을 한바탕 했어요. 남편이 자기 월급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쓰는 돈의 규모를 보면 실제로도 딱 300만 원 정도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월급이 400만 원인 거잖아요. 저와 시모에게까지 월급을 줄여서 이야기한 거더군요. 솔직히 화내고 싶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볼 일 없는 인간이니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으려 했어요. 화나는 것과 별개로 상간녀와의 만남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눈 대화 덕분에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게 제 상황에서는 좀 애매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니 괴롭힘의 증거가 부족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떡하니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행이었죠. 당연히 저한테 더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났고요. 결국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서 그 위자료도 빠짐없이 청구했죠. 상간녀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 남편놈이 시댁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륜 때문에 남편놈이 이 이혼 소송에 저 지고 들어간 거니까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다 밝혔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에게 이야기조차 안 했더군요. 그리고 시댁에 상간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혼 판결이 난 날 시댁집에 제 물건을 가지러 잠깐 들렀거든요. 솔직히 가져올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집안을 청소하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폭발한 듯 화를 냈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혼했으면 얼굴도 들이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너 대신 집안일 하느라 죽어나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가 돼서 이거 하나 못하겠다고 이혼이나 하고 집 나가고. 잘하는 짓이다. 망할 것 같으니라고. 우리를 이렇게 물 먹여놓고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가자마자 망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재수가 없을 거라고. 이 천하의 재수없는 년아. 네네. 그런데 왜 어머님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 내연녀 있는데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몰래 바람 피운 여자. 그 여자가 이 집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던데 왜 안 왔나 모르겠네요. 그 여자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뭐? 그런 여자가 있어? 너 왜 숨겼어? 그런 여자가 있으면 당장 데려와야지. 봐라.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집에 여자가 넘쳐난다. 우리 아들 마누라 자리를 탐내는 여자가 이렇게 많아. 어머니,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불러서 뭐 어쩌시려고요? 일단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불러서. 그동안 내 어깨며 허리며 다 못 쓰게 되면 네가 책임질래? 난 이제 못한다. 힘들고 아파서 더는 못해. 며느리감이 있는데 왜 안 데려와? 일을 시키면 저처럼 도망갈까봐 남편 놈은 상간녀를 부르기 꺼리는 느낌이었어요. 하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죠. 상간녀가 얌전히 집에서 일할 만한 관상은 아니었거든요. 돈 때문에 남편과 저를 하루빨리 찢어놓으려는 여자였는데 여기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를 안 데려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내심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여자한테 문자 보냈어요. 남편놈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니까 당장 달려오라고요. 야무지게 지도도 첨부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시모 앞에 터뜨려줬어요. 하긴 데려오기 좀 그럴 수도 있죠. 그 여자 데려오려면 월급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야 하니까요. 월급?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그동안 저랑 어머님 속이고 상간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줬대요. 세상에, 월급이 300인 줄 알았는데 400이더라고요. 그중에 100만 원이나 매달 내연녀한테 쓰다니 얼마나 통 큰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는 꼴랑 용돈 40만 원만 주던 사람이. 제 말에 정신이 획가닥 돌았는지 시모의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이 미친놈이 여자한테 100만 원씩 줬다고? 야, 네가 진짜로 미쳤구나. 어떻게 집도 아니고 밖에다가 그렇게 돈을 뿌리고 다녀? 그래놓고 여태 돈 없다고 용돈을 40만 원만 줬어?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 엄마는 줄 돈 없다고 속이고 바람 피우는 년한테 돈 다 몰아준 거야? 시모도 화가 날 만하죠. 우리 아버지 아프다고 병원비 좀 달라 했을 때 돈 없다고 안 주던 놈이 원래는 100만 원이나 더 벌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처럼요. 저 대신 열심히 화내며 남편 놈 등짝을 두드리는 시모를 보고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짐이나 부지런히 챙겼죠. 두 사람이 싸우거나 말거나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잖아요. 구경하는 건 너무 재밌었지만 굳이 끼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중에 벨이 울리더군요. 혹시라도 남편놈이 돌려보낼까봐 손수 문을 열어줬어요. 상간녀가 등장하자 남편놈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때 되면 부른다고 했잖아. 상간녀에게 한 소리 하려는 남편놈을 맞고 상간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잘 오셨어요. 저도 이제
막 짐 다 싸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며 시부모님 수발 들고 식모살이 하시면 돼요. 저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저는 이만 갈게요. 남편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여버렸고 시모는 잘한다는 듯이 흐뭇해하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죠. 상간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볼 뿐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그 여자를 놔두고 얼른 짐을 챙겨 잽싸게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남편 놈을 어렵게 반품했는데 다시 반송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뒤에 들려온 소문의 내용이야 뻔했죠. 전 시모의 강력한 요구로 상간녀가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집에 들어오라고 했나 봐요. 상간녀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 전 시모가 시댁에 들어와야 인정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요구에 상간녀는 시댁에 입성하게 됐죠.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집에 시부모님만 살았는지 아니면 저희 부부가 내내 같이 살았는지요. 분가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상간녀가 제대로 놀랐나 봐요. 자기는 사기당한 거라고 전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당장 분가하자고 난리를 쳤대요. 전 시모는 시모대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며느리만 보면 떽떽거리다가 결국 지쳤는지 며느리 모시고는 못 산다며 아들을 들들 볶아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전 시모와 상간녀가 주도권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한 상간녀는 돈이라도 왕창 뜯을 생각을 한 건지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했대요. 전 남편 놈은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 안 주는 것처럼 돈을 안 줬고요. 저한테 했던 말을 상간녀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전 시모가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살림 안 하는 며느리 대신 자기한테 그 돈 내놓으라며 아들 붙잡고 호소했다네요. 그러자 상간녀가 전 시모 머리채 붙잡고 늙은 노친네 운운하며 먼저 싸움을 걸었고 결국 전 시모도 상간녀의 머리를 쥐어잡으며 서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상간녀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친구들, 지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 뒤로 조용하더니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 시모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전 시모가 상간녀와 드자비를 한 뒤로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대요. 친정엄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한참 배꼽 빠지게 웃었네요. 저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틈틈이 일도 했죠. 그러나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말했던 1년보다는 더 오래 사셨네요. 이혼을 하고 혼자 된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 놓고 가셨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유산을 조금 나눠받았어요. 거기에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돈까지 합해서 저만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어요. 몇 년 만에 정신없이 일하니 그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다른 건 생각도 안 났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찾아왔더군요. 무슨 행패를 부리려 여기까지 왔나 싶어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었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여보. 전 남편 놈이 어이없게도 저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상간녀랑 혼인신고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남편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미안해. 길게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아? 예약 손님 곧 오실 거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려는 전 남편의 말을 끊으며 최대한 짧게 말하라고 했어요.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일터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는 순간 새 가게에 때가 묻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저기, 제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하는 거 뭐든지 다 허락해주고 일하는 것도 막지 않을게. 그냥 집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정말 다른 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야? 여보세요. 우리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다 안 말랐는데 갑자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잘 안 돌아가. 우리 집 지금 완전 엉망이야. 당신이 있었을 때가 제일 완벽했던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그 집이 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저 돈 쓰기 싫으니까 일이 다 막힌 거겠죠. 그 집에는 지금 공짜로 일해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식모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식모를 고용해. 왜 잘 사는 사람한테 와서 이딴 헛소리를 하는데? 난 당신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 상간녀한테 시키든가.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어? 그 여자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던데?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나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한 그 여자한테 부탁하면 되지. 무상으로 집안일하고 시부 병수발 들어달라고. 그런데 대답한 건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 시모였죠.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상간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버럭하더군요. 그 썩을 년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그녀는 우리 집 돈 보고 들어온 거야. 분가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통에 돈 모아서 분가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도망갔지 뭐냐. 그런데 이 망할 년이 그냥 나간 것도 아니야. 내가 우리 윗대 어르신들한테 물려받은 폐물을 싹 다 가지고 도망갔더라. 게다가 그 폐물 들어있던 함 위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 위자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눈앞이 어찌나 노래지던지. 세상에 그게 어떤 물건인데? 그날 졸도할 뻔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할 정도야. 폐물 훔쳐가면서 위자료라니 너무 웃겼어요. 제 생각에 왠지 그건 상간녀가 제게 보내준 위자료일 것 같았어요. 웬일인지 전 남편 이름이 아닌 상간녀 이름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돈을 주고 나서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죠. 아니면 전 남편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줘서 냅다 그걸 들고 튄 걸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피했는지 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그렇게 말하자 전 시모가 급발진하며 소리치더군요. 조강지 쳐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 못 봤어. 이게 다 바람 피운 네 탓이지. 아니, 아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혼할 건수조차 주지 말았어야지. 괜히 상간녀랑 바람 피운다고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결국은 봐라. 재산 분할만 실컷 해주고 위자료까지 뜯겼지. 그것만이면 다행이게. 네가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년 데려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와이프 내보내고 미친년을 집안에 들였잖아. 네가 장인 병원비 30만 원만 안 아꼈어도 이럴 일 없었어. 으이그 등신 같은 놈.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은 왜 처먹었는지. 일 잘하던 식모 겸 며느리를 잃은 전 시모의 분노는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 있더군요. 우리 부부는 언젠가는 깨질 사이였다는 거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착취당하는데 지속된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몇 달도 안 돼 폐물 들고 도망간 상간녀보다는 월등히 나아 보였나 보죠. 그러자 전 남편 놈도 화가 나는지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와이프를 식모처럼 부렸던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사람 무시하고 모멸감까지 줬으면서 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 일도 그래요. 처음에 부르지 말자고 했잖아요. 시간을 들이자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조금도 못 참고 불러들여서는 결국 보세요. 여자가 놀라서 도망갔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 수발 들면서 함께 사는 여자가 어딨어요? 저를 좋아해서 결혼해서 다 나가 떨어질 판이라고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으면 다 잘 풀렸을 텐데 어머니가 죄다 망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안일도 안 하겠다, 수발도 안 들겠다,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 요양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두세 배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는 것도 없는 주제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고.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듣는데 제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더군요. 그래서 둘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끼어들었어요. 남의 사업장에서 이러지 마시고 싸우시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나간 김에 좀 꺼져 주시고요. 남 탓은 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우선 바람을 피우면 안 됐고, 우리 아버지 아플 때 조금이라도 돈을 썼다면 내가 이혼할 생각도 안 했겠지.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식모처럼 굴리더니 이제야 군말 없이 일해주던 며느리가 그리워졌나 본데 이미 버스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났어요. 저는 사과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지옥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 문제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저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저요, 지금 이렇게 두 분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여보, 나 아무렇게나 하는 말 아니야. 당신이랑 진짜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어머니도 나랑 같은 마음이고. 우리 두 사람 다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거야. 그래, 얘. 너만한 며느리도 없더라. 내가 그간 너무 몰라봤어. 돌아오면 진짜 뭐든 다 해주마, 응?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집 팔 때나 집 살 때 제외하고는 여기 들르지 마시고요. 뭐 그럴 때도 웬만하면 다른 업장 이용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시 볼 일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밀어냈더니 결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인간들 하는 짓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있을 때는 소중한 줄도 모르고 막대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뒤늦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꼴이라니. 다시 저를 찾은 것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혼자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잘 구슬리면 예전처럼 일해줄 거라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에 온 거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제 가치를 알고 제 인생을 위해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를 찾아왔다 간 후에도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제정신 못 차리고 또 싸워서 동네 주민들 민원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죽이 척척 잘 맞던 모자가 결국에는 앙숙이 되어버렸으니 조만간 그들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만 마주쳐도 싸울 텐데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탈출도 정말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다간 제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탈출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곳에서 지체 없이 빠져나오세요. 당시에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서 웃고 있으니까요. 제 사연글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나이에 혹독한 세상을 깨닫고 홀로서기에 성공한 30대 싱글맘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 하나쯤 하잖아요. 저의 실수는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금세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제 뱃속에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죠. 남편은 그 당시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솔직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남편이 이해되기는 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이와 저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제 몸 상태가 돌아와 다시 일할 때까지만이라도 돈을 벌어다 줘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능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은 했지만 취업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른 나이에 임신하게 된 걸 반기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아이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대신 둘 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허락해 줄 거야. 만약 결혼하겠다고 하면 작지만 집도 한 채 선뜻 내어줄 거고. 사위될 총각이 아직 직장도 없다니 네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취직도 시켜줄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현실적이고도 저와 남편을 배려해주는 말에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엄마는 너 미혼모로 만들고 싶지 않아. 차라리 좀 일찍 결혼하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엄마가 알아보니 네 시어머니 될 분이 참으로 사람이 좋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래. 이미 엄마는 이것저것 다 알아본 뒤였어요. 하긴 딸을 급하게 결혼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을 분이 아니셨죠. 그러자 옆에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두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능력만 되면 아이와 이 사람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태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던 것뿐이라 집이랑 직장이 해결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장모님 덕분에 저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신나하는 이유가 이제 곧 태어날 아이 때문일 거라고 착각했죠. 저 인간은 그저 일생일대 위기에서 기회를 잡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복학생인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인턴조차 하기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으니 기분이 꽤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곧 시댁이 될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향한 날선 시선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시모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호인이었어요. 사람 좋기로 소문나 있고 사교성 좋고 싹싹하다는 평이 많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 이 결혼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왜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시모의 평이 좋으니 남편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걸 첫 만남에서 깨달았어요. 여태껏 연기를 아주 잘했더군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 신세 망친 여자애냐? 이미 남편이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밝혔고 저희 집에서는 둘을 결혼을 시켰으면 한다고 전화로 말을 전한 상태였죠. 그랬는데 첫 만남에 제일 처음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의도적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했지? 어린 나이에 책임도 못 질 일은 왜 저질렀어? 어린 년이 벌써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남자 앞길이나 맞고 말이야. 임신은 저 혼자 하나요? 당연히 오빠도 피임 안 했으니까 임신했죠. 그리고 제가 왜 오빠 앞길을 막아요? 엄마가 오빠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셨는데. 야, 이 맹랑한 것 좀 봐라. 그래, 이 정도로 당돌한 성격이니 우리 아들이 못 당했겠지.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는 거 보면 뻔하지.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지금이라도 찜해놓고 싶다 이거잖아. 아무리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지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변변찮은 대학 나와 취직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앞길이 창창했으면 알아서 좋은 직장 찾아갔겠죠. 엄마 왜 이래? 장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나 취업도 시켜주신대. 이 근처에 있는 곳인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회사야. 넌 배알도 없어? 벌써부터 장모님 장인어른 아주 혼자 난리가 났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쪽 요구사항은 너희가 살 집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거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결혼 허락 못해. 공동명의요? 생각지 못한 요구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집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집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바꿔드리니 스피커폰으로 연결한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쪽이 한참 치고 들어가는 결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집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면 저는 이 결혼 안 시킬 겁니다. 그래도 돈 한 푼 안 내고 집은 가져가는 건 좀 그렇네요. 그러면 돈을 반만 내시겠어요? 저희가 주려는 집은 제 명의로 된 20평대 아파트예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연식은 좀 됐지만 리모델링 싹 해서 깨끗하고요. 세입자 곧 나가면 다시 수리해서 쓸 예정이거든요. 아파트 금액에 리모델링 수리비까지 합하면 6억은 되는데 3억만 주세요. 그러면 공동명의 해드릴게요. 3억이요? 우리는 지금 애 결혼시킬 생각도 없거든요. 아니,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킨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가 돈까지 주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해요? 돈 주고 들어오라고 한 적 없고 제 명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공동명의니 엉뚱한 소리 하신 건 그쪽이고요. 돈이 없으면 사위를 우리 집에 보내서 처가살이 시키세요. 한 3년쯤 지나면 공동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생각만 해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갑자기 애아빠가 되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울 텐데 처가살이라니. 남편이 급히 엄마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과하셨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집인데 이렇게 날려? 잠깐 들어가 사는 건데 집 생기는 거면 네가 득보는 거야. 당장 처가살이 하면서 집 받아와. 엄마, 미쳤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어디다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얘네 집에 오빠만 둘이야. 게다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에서도 마주치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 엄마가 갈 거 아니면 나 보낼 생각 하지 마. 나는 그냥 직장 생긴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너 이런 식으로 물렁하게 굴면 남들한테 다 뺏기고 살아. 네 몫은 네가 챙겨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네 뒤치다꺼리하게 만들래? 시모에게 혼이 나도 남편 놈은 그저 룰루랄라 모르는 척했어요. 시모에게 매번 잔소리만 듣다가 새로운 집도 얻었지, 직장까지 얻었지. 본인은 무척이나 즐거웠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공동명의를 얻어내지 못하자 시모가 남편 대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거든요. 너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와라. 임신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나는 못 본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당연히 제사 지내고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지. 아무리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라도 할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니? 시모는 정말 그 뒤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저를 시댁으로 불러냈어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그런 행사에 부르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저 일을 시키려고 부를 때가 많았죠. 시댁에 가면 매번 힘들게 일을 해야 했어요. 쓸고 닦고 청소하고 냉장고도 치우고 분리수거도 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기라도 할라 치면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젊은 게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내조는 하겠어?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 애인지는 몰라도 나는 정 붙일 일 없을 거다. 너도
내가 원한 며느리가 아닌데 애한테까지 왜 정을 붙여야 해? 그러니까 애 핑계 대면서 쉴 생각 하지 마. 이런 끝도 없는 괴롭힘과 폭언에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일부러 시키려고 청소도 안 하시고 나를 기다려. 나 이제 배도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해? 어머님 진짜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네가 별나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엄마가 왜 너를 괴롭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로 나 힘들게 하지 마. 안 그래도 일 배우느라 힘들다고. 제 마음은커녕 진실조차 바라보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했어요. 남편이 이러면 저도 거부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집에 할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주택에 사셔서 정원이며 구들방 장작이며 손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좀 불러다 쓰라고 했어요. 첫 주에는 간단하게 정원에 있는 잔디밭을 깎으라고 시키셨죠. 정원이 좁지 않았던 터라 남편 놈은 그날 종일 잔디를 깎고 밥도 못 얻어먹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번에는 울타리 페인트질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겨울용 장작을 정리하는 일을, 그 다음에는 꽃나무 자리를 바꿔 심는 일을 시키셨죠. 집안일보다 더 고된 전원주택 가꾸기에 남편 놈은 한 달 만에 화를 내더군요. 장인어른한테 한마디 좀 해줘. 일할 때도 뵙는데 일 마치고 저녁이랑 주말에도 장인어른을 봐야 해. 그리고 매번 사람 불러다가 일부러 냅다 시키시는데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설마 장인어른이 일부러 나 괴롭히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이 별로야? 별로? 별로이기만 하겠어? 진짜 개떡 같아. 나도 좀 쉬는 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불러다 쓸데없는 일만 시키시고. 그게 내 기분이야. 뭐라고? 당신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일 시킨다고. 이제 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느낌이 와? 설마 네가 장인어른한테 일 시키라고 했어? 아니,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만 알려드렸어. 그 말을 듣고서는 남편 얼굴이 죽상이 되더군요. 그제야 감이 왔던 거죠. 시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도록 고생했다는 걸요. 그리고 제 기분도 알아챘을 거고요. 한숨을 푹 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임산부를 마음대로 불러다가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당장 그만둬요. 쓸데없는 일에 부르지 말라고. 누가 쓸데없는 일에 부른대? 예전에는 막 달 때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고 그랬어. 그리고 부부간의 일에 왜 네가 참견이니? 참견할 만 하니까 참견하지.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 임신한 며느리 그런 식으로 굴리면 뉴스 일면 장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이프 함부로 부르지 마요. 부를 거면 나한테 허락 맡든가. 내가 며느리 부르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해? 네 와이프 가기 싫대? 그럼 집어치우라 그래. 이혼하면 되지. 우리가 뭐가 아까워서 붙잡고 있어? 엄마 미쳤어? 나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포기하고 나오라고.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요? 어쨌든 경고했어요. 와이프 부르지 마요. 결국 시모는 남편과 다투고 더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도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남편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아버지는 자세한 일은 모르셨지만 다 해결됐다고 하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갈 이유가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더군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로 시모의 간섭이 더 심해졌거든요. 사실 시모가 아이 관련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임신했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에든 자기는 애정 안 줄 거라고.
원했던 아이도 아닌데 왜 정을 주냐고요.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을 했었으니 애를 보러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와 아이에게 관심 끊고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시모가 자꾸만 불쑥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애를 재워놓고 얼른 씻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너무 놀라 튀어나왔는데 문 앞에 시모가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연락도 없이 오면 안 되는 곳이냐? 여기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뭘. 너희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 애 낳았다고 설마 우리 아들 밥도 안 먹여 보내는 건 아니지? 네가 낳은 아비 모를 그 애보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그러면서 시모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너무 현실감 없는 모습이었어요. 목욕하고 나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저, 안방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 그 와중에 시모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에 반찬이라고는 마른 반찬뿐이네. 음식을 든든히 먹여야지. 넌 네 엄마한테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아니면 그저 네 자식한테만 신경 쓰라고 배웠어?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집구석이야.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애를 달래며 시모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탁기까지 뒤지고 오더니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집에서 쳐놀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세탁물이 다 밀려 있잖아. 도대체 이게 며칠치 밀린 거야? 넌 우리 아들 빨래보다 네 자식 빨래가 소중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거야. 네 엄마가 나한테 따박따박 따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나물의 그 밥이지. 목소리가 커서 남자를 아주 잡게 생겼더니 네가 아주 똑같이 하는구나. 어머님, 갑자기 집에 오셔서 이러시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애 아빠 출근하고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집안일은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다 챙겼고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이게 지금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이 무슨 어린애예요? 자기 앞가림 못하는 꼬맹이냐고요. 그리고 다 큰 남편보다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는 어린애가 더 중요한 건 당연하죠. 대체 왜 여기 오셔서 사람 혼을 이렇게 쏙 빼놔요? 큰맘 먹고 대꾸했더니 오히려 시모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네가 감히 나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달려들어? 왜 왔냐고? 네가 애 낳고 시댁에 와보지도 않으니 내가 온 거 아니냐? 애 키우는 게 유세야? 망할 것 같으니라고. 옛날 같으면 넌 당장 소박 맞고 쫓겨났어. 어디 시어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결혼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는 못할 망정 아예 이 시어머니를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알아? 며느리가 못돼 먹어서 애 낳고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춘다고 난리더라.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가 제 노릇을 못하면 혼을 내서 고쳐줘야지 별 수 있어. 마음에 안 든다 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별로였던 적도 없어. 이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다가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고생은 지금 어머님이 사서 하고 계시네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관심 끊고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희 애한테 정 안 주신다면서요. 계속 그렇게 사시지 뭐 하러 와서 짜증만 내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애 우는 거 안 보여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벼르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네가 시댁에 올 때까지 이럴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그 뒤로 시모는 매번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남편이 알려주는 바람에 소용도 없었죠. 그런 시모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저녁 화만 내기 일쑤였고요. 너희 아버지 회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사실 친오빠도 남편과 비슷한 하소연을 하긴 했는데요. 친오빠는 남편 일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말했고, 남편은 회사가 너무 빡빡하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렸죠. 회사에서 맨날 깨지고 오던 남편은 결국 퇴사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욕 같은 회사. 나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나가. 진짜 열받아 죽겠어. 오빠가 일 못하는 게 왜 내 탓이야? 회사 들어갈 때 오빠 뭐라고 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잘하겠다고 했지. 밥을 다 차려줬는데 내가 떠다 먹여주기까지 해야 해? 알아서 인정받을 행동을 좀 해. 매번 바보 같은 짓 하다가 걸려서 혼나지 말고. 오빠가 뭐가 모자란 건지, 왜 혼나는지 좀 생각을 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남편의 잘못이었어요. 아직 미숙하다고 커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미숙하다면 그건 일을 못하는 거죠. 남편과 싸우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를 아빠 없이 크게 하기 싫어서 이 혼인을 유지하는데 남편 놈과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굳이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런 식이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시모가 매번 연락도 없이 불쑥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남편이 출근한 후 우리 집에 와 계시겠다고 하셨고요. 정확히 3일 후 역시나 시모가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안방에서 수유 중이었고 친정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엄마가 베란다로 식자재 찾으러 나간 사이 시모가 들어오더니 또 막말을 해댔어요. 넌 시어머니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발목 부러졌어? 남의 귀한 아들 발목 붙들어서 결혼한 주제 뭐가 잘라서 몰뚱이 쳐다보기만 해. 그리고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목에 힘 뻣뻣하게 주고 서 있으면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내 아들 앞길이나 막은 꽃뱀 같은 년. 어떻게 애를 낳아도 꼭 자기랑 똑같은 걸 낳나 몰라. 정을 줄여야 줄 수도 없게 말이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그 뒤로 다가온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물을 확 끼얹어 버리더군요. 아이, 이게 뭐야? 아니, 사부인이 왜 여기에? 나가. 당장 나가 이 미친 여팻네야.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설마 우리 딸 임신 중에도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해댄 건 아니지? 그랬으면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여기서 왜 나가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왜 남편 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긴 우리 엄마 집이거든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내쫓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밥버러지처럼 일도 못하고 와이프한테 화풀이만 하는 당신 아들 반품할 테니까 같이 데리고 나가요. 뭐? 밥버러지? 인연이 미쳤나? 감히 누구 아들한테? 미친 건 그쪽이겠지. 감히 내 집에서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당장 나가. 내 딸이랑 손주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인연 끊어. 누가 손해인지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 어차피 이혼할 거 결혼은 왜 했대? 귀한 내 새끼 이름에 흠집만 냈잖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친정엄마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을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라고 말이죠.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버지가 남편을 바로 집으로 보내줬어요. 남편 놈은 집에 있는 친정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어머니 오늘도 한바탕 하고 가셨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나 때문에 퇴사 못한다고 했지?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맘 놓고 퇴사해. 대신 이대로 헤어지면 내 아들에 대한 권한은 모두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거 하나 약속하면 바로 이혼해줄게. 그게 정말이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남편 놈은 이때다 싶어 이혼을 흔쾌히 반기더군요. 젊을 때 결혼했으니 친구들 놀러 갈 때 끼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일 못해서 혼만 나는 상황이었으니 마음이 편했나 보죠. 저도 잘 됐다 싶었어요. 애한테 미련 없는 놈 붙들고 사느니 이렇게 각자 인생 사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할 줄 알았는데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짜증났어요. 시모가 이혼 소송 중에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결혼 기간 동안 시모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힘 당했는데 제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게다가 남편 놈은 한술 더 떠서 재산 분할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 절 욕하고 무시하는 홈캠 영상 제출했죠. 또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도요. 괴롭힘을 당한 건 저인데 위자료를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증거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아주 나 보내려고 벼르고 있었나 보네. 위자료 요구하는 게 너무 어이없어서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한 짓은 아주머니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정신 나간 소리 하면 그냥 안 넘어가요. 그거 원본도 다 따로 있어요. 친목 모임도 많이 다니시던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머니랑 다시는 상종 안 할지도 모르죠. 그러자 시모가 욕을 푸짐하게 한판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야기도 없었죠. 그 증거들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시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뒀었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저의 아들에 대한 권리도 다 포기했죠. 시모가 변호사한테 했다는 말이 참 웃긴데 그 아이가 자기 손주인지 의심된대요. 친정엄마는 친자검사라도 하자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봐야 나중에 저들이 애 데리고 갈 빌미만 준다고요. 차라리 남의 애라고 믿도록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저만 결백하면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혼할 사이인데 저딴 놈 자식이라는 걸 굳이 확인해 봐야 아들에게 좋은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혼 후에 동네 커뮤니티에 묘한 소문이 돌았어요. 저와 제 친정엄마에 대한 욕이었죠. 너 요즘 괜찮아? 네 딸이랑 헤어진 남자 엄마 있잖아. 왜 그 친목 모임에서 유명한 그 여자. 그 여자가 너랑 네 딸 욕하고 다녀. 뭐? 욕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 망할 인간이 대체 뭐라고 욕을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망측한데. 네 딸이 꽃뱀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하더라. 잘 나가는 자기 아들 속여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버렸다고 한다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순진한 피해자래. 난 너한테 들어서 알잖아. 그 사람이 네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돼서 너랑 네 딸 욕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친정엄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전 시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죠. 불특정 다수에게 대놓고 저와 엄마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그리고 수소문에서 전 시모가 다니는 친목회의 회장들 전화번호를 다 알아냈고 그 사람들에게 영상과 문자 내용을 보냈어요. 전 시모가 저한테 막말하고 욕한 영상과 문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시모가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쪽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 진실을 바로잡으려고 말이죠. 그러자 한 친목회 회장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하기 힘드니 와서 직접 이야기하라면서요. 친정엄마는 잘 됐다 싶어 모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전시모는 저와 엄마 욕을 연락에 하고 있더군요. 엄마가 말없이 가서 냅다 동영상부터 트셨죠. 볼륨을 최고로 해서 말이에요. 전시모의 모습, 말투, 목소리가 고스란히 나타나니 모두가 당황한 눈치였어요. 전시모가 영상을 끄려고 달려드는데 엄마가 그런 시모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어요. 어린애 꼬드겨서 임신시킨 천하의 나쁜 놈이 네 아들이잖아. 괘씸한 놈. 집도 마련해주고 취업까지 시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들을 그딴 쓰레기로 키웠으면 적어도 남 욕하고 다니지는 말아야지. 그런 쓰레기 엄마인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알아?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그거야말로 네 이야기겠지. 꽃뱀? 내 딸 꼬셔서 집이랑 직장까지 다 가져간 네 제비새끼 아들놈 이야기겠지. 내 딸이 얻은 거라곤 정신적인 충격이랑 이혼녀 타이틀 뿐이야.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서 정신과까지 가도록 만들고 뒤에서 이렇게 또 수군거려?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이 옆에 내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버릴 테니까. 순식간에 모임 장소는 아수라장이 됐죠. 전시모가 한 짓이 다 들통나자 모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욕하더군요. 어머, 저런 말을 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하소연한 거예요? 소름 끼친다 정말. 회장님, 저런 사람을 우리 친목회에 넣어줘야 해요? 같은 모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까지 같은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어린 며느리 데려다가 저런 막말을 하고. 나도 딸 키우는 입장인데 저건 아니지. 게다가 여자 쪽이 집도 해주고 남자 직장까지 해결해줬으면 잘해보자는 뜻이었을 텐데.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이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더니 봐. 영상 없었으면 나는 못 믿을 뻔했어. 그 친목회를 시작으로 동네 커뮤니티에서 전시모는 퇴출되기에 이르렀고 사람들의 꾸짖음과 쓴소리에 충격받아 밖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 눈길을 참다 못했는지 나중에는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나서주신 덕분에 모양새는 좀 그랬지만 명예는 지킬 수 있었어요. 잘못했으면 꽃뱀의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 뻔했잖아요. 나쁜 쪽이 누군지 밝혀졌으니 저와 엄마는 다른 이들의 동정과 안쓰러움을 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까지도 대학 친구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니더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더니 어쩜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은지.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걔가 입사시켜준다고 엄청 생색내는데 들어가 보니 별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일은 또 얼마나 힘들게 시키는지. 그래놓고 이혼하자니까 강제로 퇴사시키는 거 있지? 야, 아무리 가족 경영이라고는 해도 이게 맞냐? 그 이야기 전해 들은 오빠가 전 남편을 직접 찾아가서 대놓고 말했대요. 마누라 덕에 일 못하는 거 취직시켜줬더니 사고만 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이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오냐, 꼬우면 실력으로 어디 더 좋은 데 입사해봐. 네가 인턴 기간도 다 못 채우고 해고당한다는데 내 손가락을 건다. 이 정신 나간 놈아, 앞으로 헛소리하는 거 또 들리기만 해라. 그렇게 된통 혼나고 전 남편 놈도 전 시모처럼 잠잠해졌죠. 이사를 간 전 시모 따라 전 남편 놈도 생활권이 옮겨졌는지 한동안 아주 조용하더군요. 이혼 후 처음으로 평온함을 맛봤어요. 살고 있던 신혼집을 엄마께 반납하고 친정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았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 도움으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애 키우며 돈도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신세도 지고. 그런데 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나? 정말 뜬금없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시모와 전 남편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를 알아본 전 시모가 갑자기 다가와 친근한 척 말을 걸더군요. 어머, 오랜만에 보네. 이제 여기서 일하는 거야? 하긴 네 아버지 회사니까. 이렇게 잘 된 거 보니 많이 아깝네. 근데 우리가 남은 아니지 않니? 내 손주 키우고 있으니 내 며느리지 뭐. 그 헛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급히 핸드폰으로 친정아버지와 오빠를 불렀죠. 전 시모는 그런 줄도 모르고 뒤에 서 있던 전 남편을 데려와 제 앞에 세우더군요. 인사 좀 해. 그렇게 몰뚱하게 남처럼 서서 보지 말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남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남이죠. 이혼하고 서류에 도장 찍어서 완전 남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러나 싶었어요. 그때 전 시모가 회사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더군요. 사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우리 아들이 이 회사에서 일한 적 있잖아. 부부였던 정도 있는데 다시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옛날에 맡았던 그런 직책 말고 좀 더 좋은 거 있잖아. 나이도 작고 얘도 보는 눈이 있는데 네가 한번 잘 알아봐줘, 응?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어떻게 그 난리를 쳐서 이혼한 며느리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일을 못 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친구들을 통해 듣기는 했어요. 딱히 특별한 일도 아니었죠. 아버지 회사의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일을 못했는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배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건 마음의 문제였어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반성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반성은커녕 고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또 똑같은 미스가 생기고 또 똑같이 혼나고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뭐 달랐겠어요? 똑같았겠지. 안에서 샜던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저와 관련 있는 바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전 남편이 매번 직장에서 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친오빠의 말대로 인턴 기간을 다 채우기도 힘들다더군요. 근처 괜찮은 회사에는 이제 지원도 못하고 일용직만 전전하다가 결국은 전 와이프가 있는 회사까지 또 오게 된 거였어요. 남은 정이라도 한번 기대어 볼 요량으로 말이죠. 시모도 그제야 깨달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차고 넘칠 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이 사실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매번 잘리기만 하는 반편이라는 걸. 솔직히 좋다고 얼른 떠나간 놈이 다시 제 발로 여길 찾아올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너 이혼할 때 어떻게 했어? 퇴사시킨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고 나갔지? 근데 다시 여길 들어오겠다고? 그거 네 생각 아니고 너희 어머니 생각이지? 어머 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아니야. 얘도 당연히 너희 아버지 회사가 좋았다고 했지. 그리고 회사에서 문제 있어서 잘린 것도 아니거든. 너희 이혼하면서 퇴사한 거지. 딱 봐도 시모가 추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끌려온 거겠죠. 우리가 이혼을 해서 퇴사한 게 아니죠. 일을 너무 못해서 겨우겨우 결혼으로 잡아둔 인간이 제 발로 그만뒀는데 어떻게 회사에 다시 넣어줘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이미 이혼했고 우리 남남이니까 솔직히 더 이상 엮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실수로라도 여기에 저 인간을 다시 넣어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겨우 살만한데 얼굴 들이밀어서 과거 떠오르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 뻔뻔한 모자에게 빽 소리를 질렀어요.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은 달래려는 건지 잘 보이려는 건지 슬쩍 다가오며 이러더군요. 자기야,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 애가 이제 많이 컸지? 슬슬 아빠 찾을 나이인데. 아빠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 아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나는 요즘 우리 애 생각이 많이 나. 전 남편의 그 얘기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고 애 한 번 만나러 오지도 않은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네가 진짜 애를 생각했으면 몇 번은 찾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한 번은 찾아왔었어야지. 근데 너 이혼하고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더라. 하긴 오히려 그래서 편했어. 네가 내 새끼한테 정 없는 거 확실히 알게 돼서 나도 너한테 정떼기 참 쉬웠거든. 어머, 오해하지 마. 우리 아들이 손주 안 보고 싶어 한 거 아니야. 이혼했는데 만나서 좋을 거 뭐 있니? 다 참은 거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아들 순정파야. 너 못 잊어서 여태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겠죠. 그 나이 먹고 일자리 없이 빈둥거리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개소리를 참 돌려서 잘도 말하네요. 그런다고 당신 아들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될 것처럼 보이나 본데 그거 착각이에요. 당신 아들이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 인간이죠. 일은 못하는 주제에 눈만 높아서 가리는 것만 많고 자기의 책임지지도 않은 채 다 때려치우고 떨어져 나간 등신 같은 인간. 와이프가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막말 듣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마누라 정신과나 다니게 만든 놈. 그런 쓰레기가 네 자식이라고. 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해? 이혼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그딴 인간인 게 문제야.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아이 이야기를 꺼내? 네 어머니가 한 말 기억 안 나?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라잖아. 걔 네 애 아니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 그냥 네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너 같은 아빠를 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겨우 아빠 없이도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아이를 건드려? 그냥 이대로 아빠 없이 자라는 게 훨씬 나아. 정규직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이러는 것까진 봐줄게. 하지만 경고하는데 너 내 아들한테 헛바람 불어넣기만 해봐. 이 지역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두 사람과 다투는 도중에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를 듣더니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죠. 저게 다 맞는 이야기지? 이 옆엔 내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또 행패야? 행패는 누가 행패를 부렸다고 그래요? 그냥 며느리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며느리? 이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나? 누가 당신 며느리야? 이 아이는 이제 누구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내 딸이야. 욕을 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 몰아넣더니 이제 와서 뭐? 며느리? 기어이 아버지 표정이 완전 험악해져 버렸죠. 하긴 딸 가진 아버지 마음이 이 상황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 손주 키우고 있으면 내 며느리죠. 어떻게 천륜을 끊어요? 언제는 그 손주가 누구 애인지 모른다면서? 본인이 했던 말도 기억 안 나는가 보네. 그 천륜을 끄는 게 당신이야.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아니, 대체 언제적에 했던 말을 아직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요? 다짜고짜 경찰은 또 왜 부른대요? 사람 말은 좀 듣고. 나는 당신들 같은 인간 이하 것들한테 들을 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직접 두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놈들 곱게 보내주는 것만 해도 잘 참고 있는 거니까
할망구가 아끼는 저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결국 성난 아버지의 포효에 두 사람은 도망치듯 떠나갔죠. 그 뒤로 저를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음에는 아버지의 분노를 정통으로 맞아 정말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를 테니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인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에 철판을 저렇게 까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새삼 저런 인간들이랑 연을 끊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예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얻었고 가족들 간의 정도 전보다 더 끈끈해졌거든요. 비록 아빠의 자리가 비어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랑을 몇 배로 더 주며 아들과 둘이서 즐겁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